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분은 조갑재닷컴 대표님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십니다. 조갑재 대표님은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유동열 박사님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대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신 분이십니다. 가령 간첩 사건이라든지 좌익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좌익적인 사람들인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시는 일을 갖다가 30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좌익으로부터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동열 박사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좀 큰 차원에서 박정희 시대의 남북대결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입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신 분은 맨 뒤에 있는 질문지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려가 버렸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오른쪽이니까. 이 세미나가 벌써 3번째인데 오시는 분들이 아주 고정 멤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측근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좀 데려오시면은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아까 계시던데 사실은 앞자리에는 앉아도 괜찮고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더 성황을 이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군데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은 이골간조선이 주최하는 공동 주최하는 박정희 기념대담과 이 세미나처럼 아주 진지하고 건설적이고 또 교양이 있는 이런 모임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찍고 기록을 남겨서 또 전한다는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좌성희 이사장님과 골간조선 김창기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한다고 계산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충건 박사님께서 아주 넓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는 오늘날의 이 안보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는 이야기를 도입부에 설정을 해놓고 김일성 박정희 대결은 그 기간에서는 박정희는 완성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완성하는 그 전략으로서는 경제를 앞세워서 경제 건설을 해가지고 군사력 건설에 집중하는 북한을 체제 경쟁에서 압도를 했다. 그러니까 선경제 건설 한국은 박정희는 선경제 건설 후 민주주의 또는 선경제 건설 후 군사력 건설 이런 순으로 나갔는데 북한은 60년대부터 군사 제1 노선으로 가서 군사력 건설에 자원을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이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패착은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에서 2번의 결정적인 패착이 있습니다. 하나는 6.25입니다. 6.25 남침을 그때 안 하고 월남식으로 야금야금 간접 침략을 했더라면 제 생각은 아마 50년대 말에 한국은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가 대통령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아마 평생 술 마시면서 방골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남침함으로써 제대했던 사람이 있다. 제대가 아니라 불명예 전역했던 사람이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해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정희를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착은 1968년 1.2.2.1 청와대 기습사건입니다. 이것은 경제 제1 노선으로 가던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경제력 건설뿐만 아니라 군사력 건설도 같이 가야 된다. 자주국방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예비군 만들고
아주 신속하게 했습니다. 4월에 예비군 만들었으니까 석 달 뒤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 건설한다. 근데 이 방위산업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방위산업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화학공업, 특히 기계공업, 정밀공업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유신 선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화학공업 건설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이상적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군사력 건설을 너무 하면은 경제가 피폐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방위산업체가 무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반 수출품도 만들도록 이렇게 딱 설계를 해가지고 군사력 건설과 경제력 건설이 아무 모순 관계 없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주 창조적인 것이고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오원철 당시 제 방위산업 담당 중화공업 담당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70년대 가면은 군사력 지출도 북한보다 많아지고 국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앞서게 됨으로써 77년 무렵에 카트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가려면 가라고 우리도 준비를 하겠다고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1.21 사태는 한국의 잠재력을 이 군사력 건설로 가도록 만드는 계기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김일성의 두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가하게 지금 김일성, 박정희 게임은 끝나서 동시에 남북한 게임은 끝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만 되돌아보니까 이게 스코어가 1대1이구나. 남북한 게임에서 1대1 한국전 기습해가지고 우리가 당했다가 다시 북진했다가 다시 또 중공군이 내려오고 그걸 또 리지웨이가 다시 받아치고 해서 현재 유전선에 고착됐으니까 이건 1대1이다. 그 다음에 53년부터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한 60년 지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우리가 저절로 이기겠구나. 이 축구 경기니까 축구 경기라고 하면 반드시 후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후반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지. 스코어는 지금 1대1이에요. 근데 후반전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금의 정치 상황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반도 게임은 아직도 무승부 상태에서 후반전을 지금 치르고 있다. 후반전을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후반전이 끝나봐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저승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남북한 대결에서 남한은 경제력 건설에서는 이겼어요. 문명 건설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두 부분에서 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우리는 전략 무기인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 무기인 내부의적 문제인데 한국은 북한에 우리 편을 들어주는 친남한 세력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노력도 안 했겠죠. 그러나 북한은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드는 강력한 종북 좌파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방위에 걸쳐 있어요. 지식인 사회, 학교, 언론, 정치권 해가지고 그것이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 정책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 반대, 북한에 유리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반대, 그것은 북한에 유리한 주장입니다. 동시에 요새 최근에 소녀상, 그 불법건 충분인데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왜 공관 앞에 세우느냐 해가지고 철거해 갔는데 그 다음날 왜 철거해 갔느냐고 떠드니까 동구청이 돌려줘 버렸어요. 그걸 세우니까 딱 일본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불리하고 북한한테 편리한 거죠. 민족주의를 앞세운 그건 가짜 민족주의인데 이게 무조건적 반일이 결국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친중화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 핵 가진 북한 앞에 한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번 올해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했을 때 한반도에서는 이런 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현금 동원력이 가장 큰 중국,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진 북한, 남한의 친중 친북 정권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 않더라도 종북 좌파 세력들은 문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치 권력과 맞먹는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 정치 권력까지 딱 갖게 되고 그것이 친중 친북 남한의 좌파 정권과 왼쪽 정렬을 하는 거죠. 왼쪽 정렬을 했을 때 한국의 권력이 없는 보수 세력,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일본, 그리고 미국과 과연 손잡고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을 때 과연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간의 이런 게임이 그때는 박정희가 완성했다고 봤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를 그 뒤에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아마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아요. 전략 전술의 세부 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남북한 관계의 본질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하는 인식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무력 전쟁일 뿐만 아니라 역사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라는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정권 안에서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 자주노선을 계승하는 세력이 없어짐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정책, 국방정책, 통일정책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안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안보를 자꾸 국방 문제만 너무 중점을 두는데 사실은 안보의 다른 측면은 정권의 안보입니다. 국토 안보. 무슨 권력을 유지를 해야 안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 유지 측면, 정치적 면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보의 반은 국방이고 반은 정치예요. 이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바로 11.6 사건이 정치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권 유지에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자주국방 노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투사들 쪽으로 의식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11.6이라는 비극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안보정책, 국가 정체성 유지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중심을 잡았어요. 그러나 권력 유지에 거의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부의 단속, 여기서 실패한 거죠. 이 권력을 잘 아는 중국 공산당 간부가 최근에 한국 사태를 보고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선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선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은 유지가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선동에 해당하는 게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이기도 할 것이고 정부의 홍보 능력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력이겠죠. 두 번째, 국민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국민을 화나게 만들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에 간 것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가 아닙니다. 부마 사태에서 데모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자가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 시위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위대한 드골 대통령도 1968년 5월에 그 학생들이 노동자와 함께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프랑스가 마비되고 데모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겁이 났어요. 그래서 5월 말에 어느 하루 한 6시간 동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드골 대통령은 모든 거 다 던지고 하야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독일 바덴바덴에 있는 그 프랑스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자기 옛날 부하인 마슈라는 부하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뒷받침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돌아와서 국회의원하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걸 이겼어요. 이건 뭐 너무 옛날 이야기지만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그 성소피아 사원을 만든 이 위대한 황제도 그 무슨 말 경계하던 그 관중들이 막 데모하고 왕궁으로 몰려오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비라는 사람이 남편을 욕을 하면서 당신은 죽더라도 황제복을 입고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진압을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번에 촛불 시위가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촛불 시위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 국민을 화나게 하면은 이게 또 안보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정치 부분에서 안보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오늘날 남북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밀리고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우리 민족사에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낸 이 자주라는 말입니다.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주국방은 한국 보수 세력이 왜 이렇게 지금 코너로 몰렸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한국 보수 세력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무슨 부끄러움이 없느냐? 아니, 이 부자 나라가 가람병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을 상대로 나라를 지키는데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이게 나라가 아니죠. 50대 1로 있는데 어떻게 미국까지 의존해가 북한에는 중국군이 없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또 그러면 한미동맹 해체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겁한 보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너무나 여기 길들여져가지고 사실 구조적으로 이거 바꾸기도 힘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우리 보수에 살려면 우리가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야 된다. 주한미군 나가는 바로 그 다음날 계엄령 선포한다. 그리고 핵무장한다. 그리고 간첩들 다 잡아넣는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언론 검열합니다. 군 부대 이동, 군이 무기 도입하는 거 이런 거 일체 보도 못합니다. 군사고 보도 못합니다. 군 검열, 그 안보 관계의 기사를 검열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 준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지켜야 되지만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또 미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좌파로부터 정부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한국의 보수 세력이 만만하게 보이고 비겁하게 보이느냐 하는 데 대한 이 고민, 여기에 대한 대안, 여기에 대한 토론이 앞으로 있어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기한 자주국방 정책. 자주국방은 고려시대가 망하면서 끝났습니다. 고려까지는 자주국방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명나라 밑으로 들어가서 주저하기라는 이 좀 문제가 많은 이데올로기를 채택하면서부터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딱 나니까 비로소 살기 위해서 우리가 300만이 죽으면서 자주국방을 벌쳐내고, 원래 유대인들도 머리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동네 부추김 당하다가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오늘날 다른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국민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주국방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300만이 죽었는데 300만이 죽고 나서도 아직도 자주국방 의지가 없다. 자주국방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요, 어떻게 한국에 통합진보당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정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생존이. 그걸 허용한 것은 국방 문제, 안보 문제, 그거 미국이 다 알아서 한다. 나는 복지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수 세력 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여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음으로써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모순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서 김일성, 박정희의 대결 속에서 미래의 어떤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하나 찾아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는 뭐 시간도 지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입니다. 앞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 또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아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제관계라든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박정희 시대에 북한의 대남 도발, 이 안보 위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이 새해 벽두부터 이런 박정희 시대를 재조명하는 이러한 강연의 세미나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월간조선하고 이 박정희 기념재단에 다시 한번 격려를 표합니다. 제가 이제 안보 전문가로서 이 박정희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혁명이 시작된, 혁명이 성공한 61년부터 16사태로 이제 절명한 이 1979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박정희 시대를 이제 크게 제가 세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군정기하고, 그다음에 직접 대통령을 취임해서 하는 제3공학기하고, 그다음 유신 선포부터 시작해서 이제 3단계로 좀 나누는데, 좀 바퀴 좀 돌리면 3단계로 보는데, 왜 이 시기에 이 박정희 시대의 이 안보 사건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되냐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독립국이 탄생을 했어요. 이때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45달러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런 대한민국이 6.25 남침전쟁을 3년 겪고 나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볼 일이 없다 라고 했는데, 전 세계가 포기한 대한민국이 2000년대에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뭐 경제만 대국입니까? 올림픽 나가면 동계올림픽이든 하계올림픽이든 저희가 10위 안에 들잖아요. 체육관입니다. 한류가 좀 퍼치고 있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아까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서 적화 지도를 보여주면서 볼 때 이 지구본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구본을 보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데 아주 머리가 아팠어요. 나라가 안 보여요. 너무 적어가지고. 이 좁은 나라가 남북으로 지금 또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됩니다. 이 경제 강국이 된 그 밑바탕이 뭐냐?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 튼튼한 안보였습니다. 튼튼한 안보가 구축이 안 됐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고, 앞에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볼 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 북한이 한국전쟁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북한이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또는 그 대남 군사 도발하는 횟수가 3,000여 회입니다. 3,000여 회인데 그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에 18년 동안 61년부터 79년까지 18년 동안 전체 도발 건수의 50%가 상회하는 대남 간첩 침투와 군사 도발이 있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18년 동안에 대한민국 역사, 한국전쟁, 6.25 남침전 직후에 끝나고 휴전 이후에 63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체 대남 간첩 침투하고 도발한 횟수가 50%가 넘습니다. 이 북한이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가열찬 대남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이걸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막아내고 산업화 근대를 이룬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줘야 되는데 이때 일어났던 간첩 사건들을 무슨 뭐 조작했느니 정권 안 보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평하고 부정하는 것들은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도표를 한번 넘겨보실래요? 계속 넘기세요. 예, 더 넘기십시오. 거기에 아마 그 통계 나온 걸 좀 보여주세요. 통계 나온 거. 예, 저 통계를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자료집에는 3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그 박정희 시대를 크게 그 3기로 구분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박정희 시대 18년 동안 간첩 침투를 1160여 건, 군사 도발이 400여 회 해가지고 1260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휴전협정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북한이 각종 도발이나 간첩 침투가 3,000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났지만은 56%를 상회합니다. 이걸 날짜로 나눠보니까 4일마다, 4.5일마다, 4일 내지 5일마다 한 번씩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대남 군사 도발을 했어요. 이게 연일을 한 겁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때 적발된 것만, 그러니까 적발이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북한이 침투하는 간첩을 100% 다 검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 검거하고 발생한 것을 우리가 포착한 것만 따져도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4일마다 5일마다 간첩이 들어오고 대남 군사 도발을 했어요. 이게 통계 수치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북한의 적화 공세가 시작됐는데 바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막아준 겁니다. 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만 이걸 우리가 이런 적화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5.16때 한번 보면요. 군사혁명 직후부터 이제 군정기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북한이 많은 이제 도발을 하는데, 거기 그 36페이지 도표를 보면 그 당시 일어났던 도발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이 황태성 간첩 사건입니다. 이 황태성 간첩 사건이 왜 이 박정희 시대 안보 사건을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냐면은, 이 황태성이는 이 당시 박정희 친형인 박상희하고 친구입니다. 친구하고 그 당시 대구 10월 폭동 때 주동자입니다. 여기 지금 남노동이 있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조선공연당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6년에 그 북한으로 월북합니다.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그 산업장, 무역상, 부상, 이게 차관 정도의 위치에서 활동했어요. 이런 거물급인데 1961년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성공해서 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으로 박정희 의장이 이제 부각이 되자 이 북한에서는 이 박정희 의장과 쉽게 말하면 연고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의 친형인 박상희의 친구고 또 실제 그 대구사범 박정희 대통령의 일종의 스승이죠. 어떤 바로 이 황태성이를 소환합니다. 연락돼서. 그 대남공격대 소환을 해서 2개월 동안 단기 공격을 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부 정치학자들은 밀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밀사가 아니라 명백한 간첩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이 내려와서 당시 중앙대 강사를 했던 김민하 씨, 후에 중앙대 총장을 했죠.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씨 형수를 만납니다. 형수를 만나가지고 이 박정희 국가 재건의 최고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신고가 들어왔죠.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중앙정보부에다가 체포를 지시합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자기 형 친구고 또 자격을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황태성이하고 박정희 이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이 발휘돼가지고 직접 만났거나 무슨 말인지 김일성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만나보겠다 하거나 아니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옹호를 했으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색깔론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건거를 해버리죠. 건거를 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집행은 이제 63년 됐는데 그래서 이 간첩 황태성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박정희 국가 재건의 최고의장 이 박정희 장군의 안보관 과거 자기 남로당 소위 그 군사부장의 그 과거 자기의 그 사건에 대한 사상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갖다가 이제 그 색깔을 벗어내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갖다가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관심 있게 봤어요. 박정희 국가 재건의 최고의장이 이 황태성 간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봤는데 이걸 올바르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북미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공화국 시기에 이 3공화국 시기에 이제 한 8년 10개월 동안 3공화국이 됐는데 자료집에는 18년 10개월이 잘못됐습니다. 8년 10개월입니다. 8년 10개월 동안 3공화국 시기인데 이때는 북한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의 이제 대남공작 지도부에서 북한이 이제 비타입적인 군사 모범주로 바뀌는데 이게 뭐 작용하냐면 민간 출신의 그 이효수이라는 대남공작 그 사업총국장을 갖다가 숙청시켜버립니다. 숙청을 시키면서 이제 60년대 후반에 67년부터 이 북한에는 소위 그 군사주의 노선을 채택하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창봉 그 민족보호사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같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대남 사업총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완전히 이제 소위 이제 군부에서 대남 공작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생각은 뭐냐면 김일성이가 1912년에 태어났는데 김일성이가 한갑되기 전날까지는 1972년 전까지는 조국통일을 완수해야겠다.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적화통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명분을 내걸고 이 일명 우리는 군사파라고 하는데 이 군사파가 대남 공작권을 장악합니다. 물론 김정일의 결재를 맡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남 공작을 자행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대남 군사 도발이 있었냐면 간첩 침투가 무려 900회입니다. 900회. 330회 군사 도발을 자행했어요. 제가 이제 간첩 침투를 제가 25년 동안 우리 당국에 있었기 때문에 쫙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말이죠. 네 팀 다시 팀이 침투하다가 적발돼가지고 포착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들이 총동원해서 대남 적화 침투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11 사태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도 111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울진 삼척의 대규모 130의 무장 공비를 난파시켜가지고 벌어지고 미국의 정보와 푸에블로를 납포하고 이씨 백이슬을 결합한 미국의 정찰기를 갖다 격추시켜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저희는 비타합적인 군사 모험기 노선으로 북한의 대남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열찬 대남 군사 도발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김일성이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창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군사파들을 좌경 맹동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다 숙청시켜버립니다. 지가 다 결제해가지고 김일성이 결제해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몰아버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남북 대화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 남북 대화로 돌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군사파를 좌경 맹동주의로 몰아서 이제 다 숙청한 다음입니다.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북한 대남공작 지도부가 바로 1970년 김일성 한갑 전에 조국통일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대남공작을 진행할 때 있었던 사건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김옥화 사건입니다. 이 김옥화 사건은 우리 안보수사당국이 발행하는 이 관련 자료집에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데
이 김옥화는 서울의 유명한, 요새 문제되는 유명한 여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독일에 유학을 간 그 여자인데, 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1.1 사태 때 침투했던 무자공들 다 소탕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유리품을 다 조선합니다. 유리품을 갖다 분석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비닐팩 속에 포장되어 있는 청와대 내부 역사가 나옵니다. 청와대 내부 역사. 자, 그때 위성이 발달될 듯 알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외곽 건물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동의 1층에 경비병이 서 있고 2층에 대통령 유경수 여사는 어디에 있고 구체적인 내부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축법상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특급 보관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내부 설계도는 없고 외곽 건물 표시가 되는 것만 있고 내부 설계도하고 이 지도는 청와대 경호실하고 총무과만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1.1 사태 때 간첩들이 가져온 그 내부 약도를, 청와대 내부 약도를 보니까 이것은 청와대 내부에 협조자가 있지 않고서 그렇게 자세하게 청와대 내부 약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대공수사팀에서는 청와대 내부 안에 북한의 협조나 북한 간첩이 분명히 있다. 라고 이제 수사를 비밀 진행하죠. 그래가지고 포착된 게 바로 박종규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여자 경호관이었던 김옥화라는 여자입니다. 이 김옥화는 여자가 문제였어요. 김옥화가 아까 말했지만 유명한 서울의 이모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독일에 유학 가서 같이 유학 갔던 남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남학생이 문제였어요. 당시 동독에 나와있던 북한 공작원의 포섭이 돼가지고 밀봉요구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이제 귀국을 해서 그 자기 남편은 지방대학교 강사를 했고 바로 이제 김옥화는 화려한 스펙을 바탕으로 해서 청와대 경호실에 취직을 해가지고 청와대 경호실 여자 경호관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비서관. 그러다 보니까 박종규 경호실장을 데리고 항상 서류 봉투를 드리고 따라다니니까 매일 집무동을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집무동 딱 1층에 어디에 경비병이 있고 2층에 어디 경호원이 있고 대통령 집무실 여기고 여가 비서실장방이고 저희가 유경수 여사가 어떤 방에 있고 그 내부 약도를 딱 그려요. 그래가지고 김옥화가 지가 보고 느낀 대로 또 청와대 경호실에는 경호 목적상 청와대 모든 건물에 설계도가 다 있어요. 내부 설계도가.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남편을 주고 남편이 북한을 줘가지고 북한에 바로 특수경찰 총국 김정태라고 하는 특수총국의 밑에 있던 1240 부대 특수부대 애들이 바로 그 지도를 가가지고 자신있게 박 대통령을 까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바로 김옥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동안 쉬쉬하고 비밀에 붙여 있었지만은 이 김영욱이가 회고록을 발행하면서 최초로 이 김옥화 사건을 갖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영욱 회고록에 나온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80년대 말에 그 당시 그 전국 경찰서 대공과장들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제가 이 김옥화 사건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교육받던 서울시내 뭐 경찰서 대공과장이었던 그분이 손을 팍 들면서 교수님 제가 그때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나 있을 텐데 바로 이 김옥화 사건 때문에 중앙정보부장하고 경호실장이 총 들고 싸울 때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 뭐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김옥화의 신병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에. 이 박정규가 정실장이 신병을 갖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니까 직접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규 실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옥화가 이러이러이기 때문에 chấp 해야겠다. 신병을 넘기라고 하니까 이 박정규 경호실장님이 권총을 딱 꺼내들고 중앙정보부장 머리채에 대고 내 새끼 한 놈만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이래가지고 싸울 때 막 바로 그분이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돼서 우리 경찰인데 막 빨려가지고 정확히 김옥화 사건이 먼저 나는 그 김영욱 해고리에 나온 사건을 보고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그걸 확인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장에 있던 김옥화 때문에 싸웠던 제가 확인했어요. 왜냐면 자료가 없어요. 내 김옥화 사건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았는데도 내부 자료가 보관이 안 돼가지고
쉬쉬시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1968년에 바로 대한민국 제 심장부인 청와대 안에 북한 간첩이 있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이 그 정도로 탁월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신입니다. 1970년 유신 사태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 공작은 계속됩니다. 또 대남 침투 활동도 계속되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례를 살펴주고 이때 북한이 해외에서도 많이 합니다. 신상욱 최은희 그 납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아주 공세적으로 대남 공작을 했고 바로 이 박정희 정부는 이걸 다 막아냈죠. 막아냈고 실제로 이제 뚫려가지고 우리가 침투한 사실을 모르고 뚫렸다가 뒤늦게 발견한 간첩 쪽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이 북한의 간단없는 끊임없는 대남 적화 공세에 맞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튼튼한 안보를 구축했고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는 밑금이 됐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운운하면서 아까 우리 좋은 말씀했어요. 우리 이충훈 박사님 공과 과를 분명히 가려줘야 되는데 공은 가리지 않고 과만 내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은 정말 이 사회학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주년에 맞춰서 박정희 대통령의 각 분야의 업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이 확고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태를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럴 리 없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재조명한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관은 안 따지고 공만 따져가지고 또 찬양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지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과 과를 따져야지만 공이 훨씬 많았다. 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아쉬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명색이 제가 한 25년 넘게 이 정부 기관 안에서 대공 분석을 해온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새 시중에 나오는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국민소득이나 이 경제력이 40배가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면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니나? 40배 이상의 종합국력에서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우리가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오늘날 이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북한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대남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에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면서 이번 기회를 혁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안보 하신 분들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면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사이버 해킹 전력 등등을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물론 비대칭 전력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활용 높은 비대칭 전력은 뭐냐?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세력입니다. 자, 북한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종남 세력이 없죠? 북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는 북한 김정은 집단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있단 말이야. 북한으로서는 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야말로 한반도의 이 비대칭 전략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따라서 이 종북 세력 척결 없이 북한의 대남 적화력을 꺾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면서 끝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과 70여 년 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해왔어요. 이제 그만 속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 김일성, 이 김씨 집단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또라이다, 또라이죠. 쌍또라이예요. 이제는 제가 뭐 강경론자라든지 무슨 뭐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70년 동안 김일성 부자, 그 김정은한테 당했으면 이제 그만 북한 집단의 실체를 알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풀려는 이러한 잘못됨을 바로잡아야겠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충근 박사님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뭐 질문이 하나도 아닌데 뭐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한 예를 제가 그 1994년에 독일이 통일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일본에 있는 그 방위연구소에서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갔더니만은 그 독일 학자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너는 통일이 돼서 너무나 좋겠다. 우리는 통일을 아직 못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통일해가지고 어떤 일이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은 일 아니라 내가 놀란 일 하나 얘기해 줄게 그러더니 그 서독에 있는 제가 이제 세종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서독에 있는 세종연구소 같은 연구소예요. 거기서 온 사람인데 내가 제일 친하게 지내던 내 옆방에 있는 연구위원이 동독의 간첩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와서 우리 돌아가셨지만은 교수님한테 이기택 교수님한테 교수님 일본 갔다 왔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옆에도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쟤네들은 마음대로 하고. 제가 그 작년에도 목함질의 사건 났을 때 그때는 가서 패야 되는 그 무드가 패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이 대화하자고 그럴 때 남한이 대화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끊는 것도 걔 마음대로고. 제가 분노해서 글을 놨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북한이 둘 다 권투 선수인데 북한은 심판도 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얻어터질 것 같은 데는 공쳐요. 그래가지고 자기 피합니다. 그러면 또 소줘요 여기서는. 이런 게임을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게임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김정일이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뭐 믿질 않으니까 직접 한 얘기인데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가겠다. 1000만 명은 이민 갈 거고 여기서 이민 간다는 거는 뭐 달러 바꿔서 미국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개 싫어서 쫓아내겠다는 소리죠. 여기 같이 못 사는 인간들이니까 2천만 명은 숙청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5천만이니까 2천만 남죠. 그래서 북한 2천만, 남한 2천만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그 옛날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고 몰라요. 이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대통령 후보도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런데 그냥 분노해가지고 입에 거품만 무는 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애들을 이겨야 돼요. 손자를 이겨야 되고 여러분 손자 이겨야 됩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들들 이겨야 되고 아니 우리 이런 모임에 나오는 교수 한 분이 내가 내 아들도 어떻게 못해 안 되죠. 그러면은 자기 아들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쟤네들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그걸 제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정희도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개를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갑재 대표님하고 유동열 박사님이 나눠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동실 선생님이라고 복지관 역사 강사를 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직도 막스주의 유물론을 버리지 못하고 좌편향 경향이 많은데 그 요인이 잘못된 논리의 참뜻을 잘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자 교육을 등한시하고 역사 교육의 잘못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6.25 전의 좌익과 지금의 좌익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점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께서 조갑재 대표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유동열 박사님께서 하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일성의 그럼 대남 전략의 핵심은 뭐였느냐? 무력 도발
두 번 다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하나 성공한 게 있죠. 그것은 이념 공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념 공세. 그래서 한국의 종북 세력을 만들어냈어요. 그 성공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편승한 거죠. 1977년에 동독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이하고 회담 녹에 이런 아주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민주적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바란다. 설사 그 민족 지도자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지도자가 반공주의자라도 우리는 환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공주의자라도 환영을 한다. 왜냐? 남한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노동자, 농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아주 우리가 그런데 그 80년대에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남한의 이 주사파 이거 독재 정권 때문에 생긴 거다.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로 가면은 이 세력도 없어진다. 라고 아주 편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세상에서 통하는 거죠. 딱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과정에 거기에 공산주의를 심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죠. 두 가지 단어로서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를 집어넣습니다. 민족주의.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뭐 국가보안법 뭐 필요하느냐. 바로 이것은 7.4 공동성명이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약속을 했죠. 이우락 씨가 2년 무장이 안 된 사람인데 섣불리 합의해준 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자주와 민족 대단결을 연결시킴으로써 남한에서 반공주의를 해체하는 논리적 근거를 그놈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말이죠. 지금 북한은 딱 두 가지 말로 자기들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세력이다. 누가 사회주의라고 합니까? 공산주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 민주 너무나 힘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잘 활용해가지고 오늘날 드디어 한국에는 이제 지하 세력의 의미가 없죠. 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 국회에 들어가 있고, 다 뭐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쫙 적어 놓으면은 이거 60대 기준으로 판단하면 간첩입니다. 간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사 안 해보면 모르지만 외형으로 드러난 것은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북한에 유리한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이야기하면 그건 간첩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허용하고 말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걸 허용했느냐? 왜 이런 걸 허용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문제로 돌아갑니다만은 우리가 국방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국방은 그 대통령이 신경 쓰는 거고 주한 미군사령관이 신경 쓰는 거지 내 문제는 아니다 하는 이 사조가 민주화 과정에서 팽배하면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반공을 작살내고 반공은 나쁜 말이다. 요새 반공주의자가 아주 무슨 친일파처럼 이렇게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문화를 욕하고 그리고 친미를 욕을 하고 친일을 욕을 하고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은 다 친일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의 동맹국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소녀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몰리는 게 이게 바로 안보 문제와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서 안보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그걸 골치 아픈 건 내가 뭐하려고 신경 쓰느냐 하면서 국민 정신의 타락은 그러나 군의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민 정신이 다소 타락하더라도 국가 엘리트만 딱 살아 있으면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지만 민주주의 표로서 정권을 창출하는 데는 국민 정신이 타락하면은 그 사람들이 뽑은 국회의원도 딱 닮은 사람 뽑고 대통령도 닮은 사람 뽑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해결책이 있느냐? 아마 비상한 방법이 아니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리 위기를 발견하고
손서 가지고 해결하는 민족성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 돼요. 그럼 두 개의 위기가 나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안보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 또 경제 위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300만 죽고 나서 우리가 공산주의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약효는 한 50년 가고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를 또 한번 흘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핵폭탄 맞고 민족 공멸로 가든지 하는 이 위기가 지금 딱 기다리고 그건 우리가 불러들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또 질문 하나 더 하셨는데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한자를 포기한 거하고 관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주 그 통찰력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깊지 못하면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그 근본에 나는 뭐냐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미국 사람만 의지해가지고 북한 나를 지킨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자존심입니다. 인간 자존심이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인문적인 통찰력, 자기 각성, 철학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한글 전용의 문화에서는 그런 자아 발견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질문 중에 6.25 전쟁 때 좌익하고 지금 현재 좌익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는데 차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 보통 좌익이라고 할 때 이 좌익 운동권 세력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그 6.25 전쟁 때는 정통 마크스 레닌주의하고 북한 추종자하고 구별이 안 된 상태였는데요. 지금 현재 8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 운동권이 정통 마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걸 갖다 일명 PD파, 트로츠파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추정해서 이를 추정하고 맹동하는 세력, 일명 주사파, 종북 세력이죠. 그런데 자꾸 이 종북 세력을 그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생적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 훈련이 안 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은 자생적으로 태어난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에 철저히 의해서 대남 공작에 의해서 양성된 세력이에요. 출발부터가 우리 주사파의 대부라고 하는 김영한 있죠. 김영한이가 자생적이 아니라 북한이 그 대남 소위 그 구기소리 방송이라는 대남 특색 방송을 통해서 주체사상 강좌를 쫙 합니다. 그걸 갖다가 청취를 하고 강철 서신이라는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사파를 양성시키는데 이 자체부터가 다 북한의 정교한 대남절 공작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종북 세력은 북한의 철저한 대남 공작에 의해서 양성된 세력이고 국내에서 북한 노선이 아닌 정통 마크스 레닌주의 노선을 가지고 혁명적 사회주의를 완성했던 세력들은 바로 그런 자생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력도 이 국제공산주의 세력하고 연계가 일부 돼 있는 게 있지만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마크스 레닌주의를 혁명적으로 전파한 세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하나 더, 이충근 박사님 앞으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종립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는데 정황으로 역사 속에서 시대인식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난세에 어떤 영웅이 나타날 건지를 갖다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죠. 사실은 필요한데 영웅 조시 시조 영웅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영웅이 때를 만들고 또 때가 영웅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영웅이 우리한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누구 당선되는지 우리나라 언론들 막 웃겼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작년 2월 무렵에 부시가 당선되리라고 난 봤습니다. 제 예측은 조지 부시의 동생이 공화당 후보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되고 너무나도 재미없게
잭 부시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잭 부시가 트럼프한테 날아가는 걸 딱 보고 아 이게 게임이 다른 거구나 라고 보고서 쭉 그때부터 저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거를 대고 제가 그 강의 그 트럼프 선거하기 한 열흘 전쯤에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이거 그 기자들 한 7, 80명을 마주고 한번 미국 선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그 강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막 나오더니 모르던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뭐 명함도 주고 뭐 전화번호도 막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그냥 갔는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 뭐 전화가 무수히 오더라고요. 하긴 하루에 300통쯤 받았습니다. 근데 번호를 그러니까 뭐 010으로 오는 번호는 그날 나한테 이제 이거 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 이게 기자들은 모르는 기자들 해서 그날 그 내 강의했을 때 당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저거 또라이야 그러고 나갔대요. 아 그래서 내가 010으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내 강의 들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렇대. 나를 또라이라고 그러면서 나갔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예측한 교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라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예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따르면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트럼프가 또라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을 17권 쓴 사람입니다. 책이 17권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왜 너는 그 푸틴 같은 또라이랑 친하게 지내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그 푸틴이 시진핑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놔둬야 되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붕괴하는 거 우리 조갑재 사장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2016년도 GDP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소련보다 러시아보다 더 위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는 세계의 강대국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서도 쩔쩔맨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GDP가 우리가 순서가 11등이고 러시아가 13등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미국한테도 강대국 취급을 받고 있고 우리는 뭐냐 그죠? 바로 이 국력에 맞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근 박사님, 또 유동열 박사님, 조갑재 사장님 모두 다 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진지한 공부 자리를 갖다가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회부터 시작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달 공부 시간을 갖다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2월 6일 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박정희 민주주의의 파괴자인가 건설자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월간조선과 함께 이 강좌를 갖다 주최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내일부터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제목으로다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